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뒤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낡은 김치통을 끝내 열었다가 충격으로 졸도할 뻔했다는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엄마 요양원비는 오빠가 싹 다 내야지. 아버지 회사 통째로 꿀꺽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더러 돈을 보태래. 정 돈 내기 싫으면 올케가 집에서 모시든가. 작은 시누이가 눈을 부릅뜨며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야, 육진경, 너 말 다 했어? 우리 회사 지금 껍데기만 남은 거 장부 주무르는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어딨어? 회사 말아먹은 건 오빠고요. 내 장부는 왜들 먹여? 왜? 뭐? 이 기집애가 진짜? 남편 진성씨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큰 시누이 선화 형님이 또 얄밉게 거들고 나서지 뭡니까? 오빠도 참, 동생한테 왜 소리를 질러? 그리고 올케가 무슨 수로 치매 걸린 엄마를 혼자 돌봐.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재산 좀 싹 정리해서 우리한테 나눠주지 그랬어. 이번에 엄마 방이랑 통장 내가 이 잡듯 다 뒤져봐도 돈 한 푼 안 나오더라. 오빠, 엄마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내가 빼돌리긴 뭘 빼돌려. 노인네가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참 기가 막히죠. 평생 자식들만 쳐다보고 살던 시어머니가 경도치매 판정을 받은 날이었어요. 자식이라는 것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지들 주머니에서 돈 나갈까봐 핏대 세우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 시끄러운 거실 구석에서 저는 늘 그랬듯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서 있었고요. 그리 심각한 치매도 아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떠밀리듯 요양원으로 쫓겨가시게 됐어요. 며칠 뒤에 시누이들이 어머니를 요양원 차에 억지로 쑤셔넣고는 남은 짐 정리는 싹 다 저한테 떠넘겼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넓은 집구석이 어찌나 적막하던지요. 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터덜터덜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김치 냉장고 앞에 멈춰섰죠. 맨 아래 칸 서랍을 무심코 열었는데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는 낡은 김치통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요양원 가기 직전까지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가, 저 밑에 저 김치통 말이다. 저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내 죽기 전엔, 아니, 내가 죽어도 절대 열어보면 안 돼. 평소에 저였으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손도 안 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기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평생 저를 벌레 보듯 무시했던 시어머니. 지 자식들이 저를 하녀 취급하며 짓밟을 때도 입국 다물고 모른 척하던 양반이었거든요. 대체 저 낡은 김치통에 뭘 꽁꽁 숨겨놨길래 그렇게 열지 말라고 악을 쓰셨나 싶었죠. 전 그대로 바닥에 쭈그려 앉아 청테이프를 마구 뜯어내기 시작했죠. 어찌나 칭칭 감아놨는지 손톱 밑이 얼얼하더라고요. 겨우겨우 테이프를 벗겨내고 뚜껑이 달린 잠금장치 4군데를 힘껏 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확 열어젖혔는데 전 정말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 안을 들여다보는 그 짧은 순간 진짜 머릿속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게 왜 여기 들어있는 거지?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통 안에 든 첫 번째 물건을 딱 집어든 순간 그동안 이악 물고 버텨온 제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숨 좀 고르고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45 하미연이라고 합니다. 누가 건드리면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라도 털어놔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늘 기름 냄새, 쇳가루 냄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아버지가 냉장고 부품 깎는 조그만 하청 공장을 하셨어요.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밥을 굶을 정도도 아닌, 적어도 그 당시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고 둘이서 참 단단하게 의지하면서 살았답니다.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제 알람이었어요. 저도 교복 입은 채로 시장통 뛰어다니면서 공장 아저씨들 밤 나르고 잔심부름도 하고 그랬죠. 미연아, 춥다. 밖에 나다니지 말고 사무실 난로 앞에 있어라. 얼굴에 시커먼 기름을 묻히고서도 아버지는 늘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아빠나 장갑 좀 두꺼운 거 껴. 손 다트고 피나잖아. 이게 뭐야? 요 녀석이 잔소리는. 쇠 만지는 사람 손이 다 이렇지. 잔말 말고 장부나 맞았어. 저희 아빠는 말투는 묵뚝뚝해도 속은 한없이 다정했던 분이셨어요. 새벽에 일이 빡세게 돌아갈 때면 아버지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주셨거든요. 꼭 계란을 2개씩 푸셨어요. 노른자 안 터지게 반숙으로 익혀서 제 앞접시에 먼저 덜어주시고 남은 건 당신 입으로 후루룩 밀어 넣으시고요. 그 라면 국물 냄새 맡으면서 아버지랑 마주 앉아 있던 아침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는 저한테 엄마 빈자리 안 느끼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어요. 아침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따아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배 아파서 뒹굴면 말없이 아랫목을 뜨끈하게 덮여주셨거든요. 아빠, 난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슬쩍 눈을 피하며 담배만 피우셨죠. 크면 다 안다. 조그만 게 별걸 다 물어보네. 밥이나 먹어. 그냥 얼버무리셨지만 아버지 구분 등 뒤로 쓸쓸함이 훅 느껴졌어요. 그런 아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악착같이 밝게 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조용히 살던 집에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공장에 일감 내려주던 원청이 있었거든요. 마트랑 편의점에 들어가는 냉장 쇼케이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제법 규모가 커서 저희 공장 물량의 80%가 그쪽 일이었죠. 제가 20살 갓 넘겼을 땐가 그 회사 사장 아들 육진성이라는 양반이 우리 공장을 자주 드나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9살이나 많았죠. 미연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우리 동네에선 구경도 못할 비싼 마카롱이니 조각 케이크니 하는 걸 쥐어주면서 얼마나 유난을 떨었는지 몰라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미연 씨 생각나서 산 건데요, 뭘. 공장에 먼지도 많은데 여기 있지 말고 나랑 놀러 갈래요? 좋은데 구경시켜줄게요.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저한테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맨날 땀 냄새 나는 작업복만 보다가 좋은 향수 냄새 풍기면서 다가오니까 바보같이 설레기도 했고요. 세상 경험이 없다 보니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육진성을 극도로 경계하셨어요.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실실 웃고 있는 것만 봐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셨거든요. 너 이 자식 당장 안 나가? 어딜 함부로 기어들어와서 내 딸한테 껄떡대? 아유, 사장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저 미연 씨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럽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에 얼쩡거리면
그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당장 썩 꺼져. 육진성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은 날 제가 입을 대빨 내밀고 아버지한테 툴툴거렸어요. 아빠는 왜 그래?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이라도 좀 곱게 하지.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집안 놈들은 쳐다도 보지 마. 알았어? 아버지는 끝끝내 이유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 꽉 담은 입술 뒤로 얼마나 무서운 직감이 숨어 있었는지 철없는 저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냥 고지식한 아빠가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공장 분위기가 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하나둘 멈춰서고 매일 오던 거래처 트럭이 뚝 끊겼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아산 쪽 공단 일대에 일감이 싹 끊겼다는 소문이 돌았죠. 아버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돈 구하러 이리저리 뛰셨어요. 며칠 만에 얼굴은 흑빛이 됐고 어깨가 푹 주저앉으셨더라고요. 전화기 붙들고 굽신거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빠, 공장 많이 힘든 거야? 내가 뭐라도 도울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퀭한 눈으로 억지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괜찮아. 아빠 끄떡 없어. 금방 다 해결될 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밥이나 든든히 먹어. 알았지? 거짓말이었죠. 무너져가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 맞고 공장 살려보겠다고 잠도 안 자고 버티시던 아버지가 차가운 공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봐! 아빠 피나잖아! 아빠!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차가워지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사인은 과로사. 그 무너지는 공장을 혼자 떠받치려다 당신 목숨까지 갈아 넣어버리신 거예요. 장례식장은 휑했습니다. 상복 입고 멍하니 영정사진만 쳐다보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난해도 참 따뜻했던 내 세상이 통째로 날아간 기분.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비참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못 지켰다는 죄책감이 제 영혼을 다 갉아먹었어요. 진짜 뼛속까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바로 육진성이었어요. 미연아, 오빠 여기 있어. 밥은 먹었어? 오빠가 너 지켜줄게. 너 절대 혼자 아니야. 그 사람이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상주 노릇을 하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더라고요. 공장 망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저는 그 따뜻함에 속절없이 기대고 말았죠. 오빠, 나 이제 진짜 아무도 없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울지 마. 내가 너희 아빠 목까지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알았지? 그 후 저희는 얼마 안 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던 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결혼하고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신혼집은 겉보기엔 그냥저냥 평온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립고 서러울 때마다 뭘 그렇게 치우고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특히 수건 갤 때 모서리를 딱딱 맞춰서 접어넣는 버릇이 있었어요. 처녀 시절에 살림하면서 생긴 버릇인데 그렇게 각 맞춰서 정리할 때면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떡이 되도록 먹고 들어오더니 제가 정성껏 개어놓은 수건 더미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치니까 그 인간 눈빛이 확 돌변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그 달콤하고 다정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벌레를 쳐다보는 것처럼 끔찍하게 노려보는 겁니다. 오빠? 야, 어디서 하청 찌끄레기 공장집 딸려니 꼬박꼬박 말대꾸야. 데리고 살아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여? 네가 나 아니면 이런 집에 살 수나 있어? 근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뭐? 오빠 지금 뭐라 그랬어?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야? 짝!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술에 취한 그 인간은 제 뺨을 향해 망설임 없이 손을 날리더군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바닥에 엎어져서 뺨을 감싸주는데 진짜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입 다물고 물이나 한 잔 떠와. 한 번만 더 눈 그렇게 뜨면 확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결혼 전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던 놈이 하루아침에 망나니로 변한 겁니다. 그 냉혹한 얼굴 앞에서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짐승처럼 날뛰는 그 인간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대꾸조차 안 하고 그냥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진짜 지옥문이 바로 그날 활짝 열려버렸던 겁니다. 그날 밤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철석같이 믿었던 제 세상이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변했다는 게 더 끔찍했어요. 날이 밝고 방문이 열리더니 부스스한 얼굴로 그 인간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소파에 쭈그려 있는 제 꼴을 보고 첫마디가 어땠는 줄 아세요? 놀라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짜증부터 확 내는 겁니다. 아씨, 아침부터 사람 기분 잡치게 왜 거기서 청승을 떨고 앉았어? 제가 넉나간 얼굴로 올려다보니까 그제야 흠칫하더니 제 앞으로 쭈그려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억지로 제 손을 잡아 끌면서 기가 막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미연아, 네가 자꾸 죽은 장인어른 타령하면서 궁상을 떠니까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예민한지 뻔히 알면서 네가 내 속을 그렇게 긁으면 어떡해? 어? 때린 건 지놈이면서 뻔뻔하게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녁에는 퇴근길에 비싼 한우 세트니 화장품이니 사들고 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척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널 너무 사랑해서 잃을까봐 불안해서 그랬어. 미연아, 내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 인간의 사이코패스 같은 감정 기복 속에서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저한테는 돌아갈 친정도 비빌 언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공장마저 넘어가 버렸으니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죠. 그날 이후로 육진성의 본색은 거침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한 짓이 저를 바깥 세상하고 뚝 끊어놓는 거였습니다. 생활비라도 좀 벌어보려고 부업을 알아보면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면서 난동을 피웠거든요. 밑바닥 출신 아니랄까봐 어디서 거짓 티를 내. 내 마누라가 밖에서 나돌면서 꼬리치고 다니는 꼴 나 절대 못 봐. 집구석에 얌전히 처박혀서 내조나 해. 말이 좋아 내조지 그냥 자기 집안의 소유물 쥐어 패고 부려먹을 공짜 하녀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댁 본가에서 저를 불러들이더군요. 남편의 본가는 아산 시내에 있는 정원이 쫙 깔린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이었어요. 그 집 대문 문턱을 넘는데 벌써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아버지 육상철이 근엄하게 떡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부품 공장을 맨주먹으로 키웠다는 그 대단한 자부심. 시아버지 헛기침 한 번이면 온 집안 식구가 벌벌 떠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집구석이었죠. 거기 앉아라. 시아버지의 짧고 위압적인 한마디에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우리 진성이가 하도 고집을 부려서 집에 들이긴 했다만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집안 법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할 거다. 밖으로 나돌 생각이랑 아예 접고 남편 내조하고 집안 건사나 똑바로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기가 무섭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여목자 여사가 대놓고 혀를 차더라고요. 아유, 보고 배운 거 없이 험하게 자라서 그런지 애가 영 맹하구나. 인사하는 폼만 봐도 견적이 나오네. 진성아, 넌 대체 쟤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생떼를 쓴 거야? 아주 얼굴 볼 때마다 내 속이 다 터진다, 터져. 아, 엄마는 또 왜 그래요? 미연이 이제 우리 식구인데 좀 예쁘게 봐줘요. 남편이 능청스럽게 웃어넘겼지만 시어머니의 그 얼음장 같은 눈초리는 제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악연이 그날 그렇게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그 집안에서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들인 두 시누이들이었죠. 밖에서는 싹싹하고 똑 부러지는 커리어 우먼 행세를 하고 다녔지만 집안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올케, 뭐해? 거기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주방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우리 아빠는 과일을 꼭 챙겨 드시거든. 얼른 안 움직이고 뭐해? 큰 시누이 선화가 사람 좋은 듯 실실 웃으면서 제게 턱짓을 하더라고요. 허둥지둥 주방에 들어가서 낯선 살림살이 뒤적거리며 과일을 깎고 있는데 이번엔 작은 시누이 진경이가 팔짱을 끼고 슥 다가왔습니다. 과일 하나 깎는 것도 되게 어설프네. 올케, 우리 집은 남의 손 타는 거 싫어해서 일하는 아줌마 따로 안 쓰는 거 알지? 앞으론 올케가 본가 살림까지 꼼꼼하게 신경 좀 써야겠어. 그래야 올케 받아준 우리 집에 보답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웃으면서 모욕하는 맏딸이랑 비아냥거리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둘째 딸. 저는 졸지에 그 커다란 양옥집에 무급하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고기 썰고 밥 먹을 때 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로 대충 배를 채워야 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피눈물을 쏟으면서 밥상을 엎어버렸을 광경이었지만 저한테는 그 모멸감을 꾹꾹 견디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합가를 한 것도 아닌데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졌어요. 아버지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그 열등감을 만만한 저한테 주먹질로 푸는 찌질한 놈이었죠. 밖에서 시아버지한테 깨지고 온 날이면 어김없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손을 올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싫어? 넌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런 쓸모없는 년! 우당탕 소리와 함께 밥상이 통째로 엎어지고 제 몸도 차가운 벽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어도 보고 바닥을 기면서 엉엉 울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뼈저리게 깨달았죠. 제가 눈물 흘리고 비참하게 무너질수록 그 인간은 오히려 묘한 우월감을 느끼면서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우는 걸 멈췄습니다. 그 인간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다니며 욕설을 퍼부어도 입술만 꽉 깨물고 비명 한 번 안 질렀어요. 뺨이 터져서 피가 나도 눈물 한 방울 안 보이고 무표정하게 견뎌냈죠. 속으로는 피를 토하듯 수도 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안 울어. 나 절대로 안 울어.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이런 짐승 같은 놈한테 굴복하진 않을 거야. 절대로. 저는 멍든 몸을 이끌고 엎질러진 국물을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찢어진 입술에 피가 맺혀도 아무렇지 않게 빨래를 걷었어요. 그리고 각을 딱딱 맞춰서 수건을 접어올리며 제 안에 그 작은 질서 하나만큼은 독하게 지켜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벌레 취급하고 식모 부리듯 짓밟을 때도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굴었어요. 네,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기계처럼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분노조차 무뎌진 상태. 그건 제가 이 생지옥에서 저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아주 단단한 껍데기였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의 잔혹한 감옥 안에서 저는 그렇게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 인생에 닥칠 진짜 비극에 비하면 그저 애교 수준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결혼 6개월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전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집으로 들어와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라는 거였죠. 졸지에 저까지 묶여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진정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시댁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냥 눈 뜨면 돌아가는 쳇바퀴였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가 에헴 하고 안방에서 나오시면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며느라, 오늘 아침 국은 왜 이리 밍밍하냐? 간장 좀 더 가져와라. 네, 아버님. 제가 주방으로 종종 걸음치면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타박을 쏟아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부산스럽게. 아니, 애가 어쩜 저리 둔할까? 눈치가 없으면 동작이라도 빠르든가. 죄송해요, 어머니. 그 숨막히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이번엔 시누이들 수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던 큰 형님이 거울을 보며 콧노래를 부르다 저를 불렀어요. 올케, 나 어제 입었던 실크 블라우스 오늘 저녁 모임에 또 입어야 하거든? 세탁소 맡기면 옷감 상하니까 올케가 손빨래해서 다림질 좀 해놔. 옆에서 립스틱 덧바르던 작은 형님도 차갑게 비웃으며 거들었죠. 올케, 하는 김에 내 방 화장대 서랍도 좀 싹 닦아놔. 올케는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 안 그래? 저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해놓을게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부려먹다 버려도 되는 공짜 식모. 딱 그거였죠.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저한테도 딱 한 번 살고 싶다는 희망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초음파 사진 속에 찍힌 그 조그만 점 하나를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핏줄, 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이 모진 시집살이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육진성, 그 짐승 같은 놈 손에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 차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회사 일로 호되게 깨지고 들어와서는 완전히 독이 올라 있었거든요.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겁니다. 오빠, 왜 이래? 나 홀몸 아니잖아. 제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고 바닥을 기었는데 그 인간은 이미 눈이 반쯤 뒤집혀 있었어요. 홀몸 아니면 어쩔 건데? 니까짓게 내 자식 가졌다고 유세 떨어? 아버지가 나 무시하는 것도 다 너같이 근본 없는 찌끄레기 집안이랑 엮여서 재수가 온 붙어서 그런 거잖아. 오빠, 제발. 우리 아기 다쳐. 시끄러워. 거침없이 날아온 발길질에 제 몸이 퍽 하고 날아갔고 저는 그대로 모서리에 배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아랫배가 끊어질 듯 아파오더라고요. 저는 짐승처럼 헐떡이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서늘한 얼굴로 제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더군요. 수술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위로는커녕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너는 네 몸뚱이 하나 간수 못해서 그 귀한 핏줄을 놓쳐? 엄마, 제가 원래 조심성이 없잖아. 그러게 임신했다는 애가 왜 혼자 자빠지고 그래?
네 탓이야. 다 네가 칠칠 맞은 탓이라고.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 엄마 뒤에 쏙 숨어서 그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제 탓으로 싹 다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원망? 슬픔? 그런 감정조차 사치였어요. 눈동자에 맺혀있던 눈물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혼이 싹 빠져나간 껍데기가 됐어요. 그렇게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픽 쓰러지셨어요. 호령 한 번으로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양반이 병상에 누우니까 그 팽팽하던 집안 위계질서도 모래성처럼 싹 무너지더라고요.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채우고 뒤치다꺼리 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들도 냄새난다며 병실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시아버지는 결국 10년 전쯤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치며 곡을 하는 시어머니랑 눈물 쥐어짜는 시누이들 사이에서 저는 단 한 방울도 울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누가 저 괴물들을 통제할까? 그 불길한 예감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은 회사를 낼름 물려받았어요. 그때부터 시댁의 진짜 몰락이 시작된 거죠. 그 인간한테는 자기 아버지만큼의 사업 수완이 전혀 없었죠. 매일 룸살롱에서 접대한다며 회사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시누이들까지 대놓고 가세했어요. 영업 핑계로 돌아다니던 큰형님은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로 쏙쏙 뺐고 회계 보던 작은 형님은 장부를 떡 주무르듯 하면서 자기 언니의 횡령을 완벽하게 덮어줬죠. 아유, 이번에 거래처 사모님 백 하나 사드려야지 안 되겠어. 영업비 처리해줘, 진경아. 언니, 적당히 해.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장부 숫자 맞추는 게 쉬운 줄 알아? 앓는 소리 적당히 해, 이거사. 너 장부 2개 돌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암튼 오빠한테는 걸리지 마라. 꼴에 대표랍시고 미쳐 날뛸 거니까. 주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수록 남편의 바람기랑 폭력은 더 악랄해졌어요. 새벽이 다 돼서야 낯선 향수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들어오기 일쑤였죠. 제가 와이셔츠 기세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손을 치켜들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뭘 꼬라봐. 회사 살리려고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한테 저 상판떼기 꼬락서니 하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꺼져. 에이, 내가 왜 저런 거랑 결혼을 해서는.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면 저는 그냥 말없이 쪼그려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를 주워들 뿐이었습니다. 신우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나가고 나면 저는 좀 숨통이 트일까 싶었죠. 근데 아니더군요. 그 뻔뻔한 것들은 툭하면 자기 남편이랑 애들까지 줄줄이 달고 와서는 거실 소파에 발 뻗고 누워서 저한테 명령질을 해댔죠. 올케, 우리 애들이 올케가 한 갈비찜 먹고 싶대. 고기 좀 넉넉히 사다가 저녁에는 갈비찜 해먹자. 언니, 올케 좀 그만 부려먹어. 올케가 무슨 우리 집 식모야? 아, 근데 참 올케, 이따가 마트 가서 우리 애 기저귀 좀 사다 줄래? 아, 그리고 과일도 좀 사오고. 남의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상전 노릇하는 꼴이라니. 밖에서 사람 좋은 척은 다 하고 다니면서 집구석에서는 진짜 정신병자처럼 구는 그 낯짝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나 다름없었는걸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 태도에 미묘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엔 꼿꼿하게 앉아서 불호령을 내리던 양반이 가세가 기울고 자식들이 회사 갉아먹는 꼴을 보면서 묘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했거든요. 넋을 놓고 거실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제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쌀쌀맞은 가면을 덮었었죠. 뭘 훔쳐봐? 할 일 없으면 마당에 가서 잡초나 뽑든가. 네, 어머니, 나갈게요. 제가 덤덤하게 대답하고 돌아서면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주 싸늘하고 끈적하게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점점 도를 지나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저 냄비나 까맣게 태우고 방금 한 말 잊어버리는 정도더니 어느 날 밤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네, 치매가 온 거죠. 하지만 시누이들이랑 남편은 애써 모른 척하기 바빴어요.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당장 병원비 들고 똥오줌 수발 들어야 하니까요. 결국 그 병수발도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기가 점점 더 심해져서 저 혼자 감당하기 벅찰 정도가 되니까 그제야 삼남매가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오빠가 모셔야지. 아빠 회사도 자기 혼자 꿀꺽해놓고는? 야, 육선화. 회사가 지금 빚더미인 거 뻔히 알면서 그딴 소리가 나와? 니들도 회사 돈 그렇게 빼먹었으면 이럴 때 책임질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가 언제 뭘 빼먹었다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회사 대표인 줄 알겠네. 서로 핏대 세우며 악을 쓰는 저들의 속내는 치매 걸린 부모를 어떻게 모실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들 손해볼까봐 책임을 떠넘기려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 와중에 작은 형님 진경이는 완전히 다른 곳에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옛날부터 꿍쳐둔 비자금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장부 보니까 숫자 안 맞는 구석이 한둘이 아니던데 그거 다 어딨어? 벌써 오빠가 꿀꺽한 거야? 야, 육진경, 진짜 입 조심해라. 지금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지만 지금 그딴 소리 할 때야? 몰라. 암튼 그거 찾기 전엔 엄마 절대 요양원 못 보내. 진경 형님은 며칠 내내 어머니 방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옷장을 다 엎어버리고 장판 밑까지 박박 뜯어내며 통장이랑 도장 찾느라 혈안이었죠. 하지만 끝내 10원짜리 하나 못 찾더라고요. 돈이 안 나오니까 삼남매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결국 제일 싼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치워버리기로 합의를 본 거죠. 웃기는 건 우리 엄마 타령하던 남편이 그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유독 주방 김치냉장고 앞을 강박적으로 맴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아가, 저기 맨 밑에 있는 칸에 있는 저 통 말이다. 저건 절대 손대지 마라. 알았어? 김치통이요? 왜요, 어머니? 묻지 말고 말을 하면 그냥 좀 들어. 저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보면 안 돼. 꼬장꼬장한 노인네가 제 손목을 움켜쥐고 빽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던지요. 평소 같았으면 무서워서 고개 푹 숙이고 말았겠지만 시어머니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제 속에서도 억눌렸던 오기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시어머니 속을 긁는 소심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목마르다고 미지근한 물을 달라고 하면 일부러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떠다 줬죠. 아이고, 이가 시리다니까 왜 자꾸 찬물을 내와? 어머, 제가 깜빡했네요. 그냥 좀 드세요, 어머니. 밥 먹을 때도 매운 고추장찌개나 씹기도 힘든 질긴 반찬만 일부러 밥상에 올렸습니다.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그 마른 입술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평생 나를 식모 취급하며 짓밟더니 이젠 내 손 아니면 밥 한 숟갈도 못 드시네요. 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제가 일부러 엉망으로 차려준 밥상을 내려다보면서도 한마디 타박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더라고요. 그 침묵이 대체 뭔지, 그 차갑던 노인네가 나한테 대체 어떤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요양원 가는 날이 밝았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미친 듯이 틀어쥐었습니다. 아가, 주방에 그 김치통.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얼른 가셔야죠. 김치통 절대 열어보지 마라. 절대. 그 바싹 마른 소나귀 힘이 얼마나 센지 옷자락이 다 뜯어질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한테 그 통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차에 실려갔습니다. 옳게, 엄마 방 쓰레기랑 짐 싹 다 치워놔. 혹시라도 뭐 하나 빼돌릴 생각은 하지 말고. 큰형님은 남은 짐 정리를 저한테 다 떠넘기고 횡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그 커다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적막한 거실을 지나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낮게 웅웅거리는 김치냉장고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넓은 집에서 도우미 아줌마 하나 없이 저 혼자 쓸고 닦았던 이 주방에서 저 냉장고 문 열고 김치통 만진 사람은 오직 저랑 시어머니 둘뿐이었거든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시누이들이나 밥상 차려내라고 소리만 치던 남편은 냉장고 근처엔 얼씬도 안 했으니까요. 나더러 절대 열지 말라고? 아니, 난 이제 당신이 시키는 건 반대로만 할 거야. 대체 뭘 꽁꽁 숨겨뒀길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반발심이랑 호기심이 뒤엉켜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거기에는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김치통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찍찍. 손톱 밑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벗겨내고 뚜껑을 힘껏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통 안을 꽉 채우고 있던 건 습기 안 차게 비닐로 꽁꽁 싸놓은 두꺼운 서류 뭉치랑 노트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종이를 딱 펼쳐든 순간 제 숨이 턱 막혀버렸지 뭡니까. 거기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필체가 적혀 있었거든요. 하청 대금 지급 연기 및 일감 축소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그 문서 맨 아래 칸에 선명하게 찍힌 우리 아빠 이름, 하종근.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새하얘졌어요. 글자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시야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종이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니 온몸에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그 차가운 주방 바닥에 고꾸라지듯 엎어지고 말았어요. 이 종이 쪼가리들이 뭘 뜻하는지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옛날 서류가 아니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완벽하고도 잔인한 살인 계획서였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는데 제 영혼이 다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육상철의 시뻘건 결제 도장이 찍힌 서류에는 우리 아빠 공장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고 고의로 결제를 미뤄서 부도가 나게 만들라는 지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같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밑에 클립으로 끼워둔 작은 메모지 하나. 그걸 본 순간 심장이 통째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 사장이 고집 꺾고 지 딸을 순순히 우리 진성이한테 내어줄 때까지 철저하게 자금줄 틀어막고 피를 말릴 것. 무릎 꿇고 찾아올 때까지 절대 일감 주지 마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저 운이 없어서 시대가 안 좋아서 공장 문을 닫은 게 아니었어요. 지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시아버지의 그 삐뚤어진 부정이랑 나라는 여자를 소유물로 옥죄려던 육진성의 징그러운 집착이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아빠! 우리 아버지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지키려고 혼자 피눈물 삼켜가며 돈 구하러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원청에 전화기 붙들고 굽신거리던 아버지. 결국 뼈가 부서져라 혼자 뛰어다니다 그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쓸쓸하게 눈 감으셨던 내 불쌍한 아버지. 아빠! 아빠!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보지 못했던 처절한 울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제 20대, 30대, 그 지옥 같았던 모든 시집살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짜인 덫이었다는 생각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를 안아주며 구원자 행세하던 그 남편 새끼가 사실은 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살인마였다니. 그 분노와 허망함이 엉켜서 진짜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피토하듯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범벅이 된 채 멍하니 엎어져 있던 제 시선 끝에 김치통 바닥에 깔린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서류 뭉치를 다 걷어낸 김치통 맨 밑바닥에 테이프로 칭칭 감긴 두꺼운 검은색 비닐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걸 뜯어냈죠. 겹겹이 쌓인 비닐을 힘겹게 벗겨내니까 그 안에서 우르르 쏟아진 것들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두툼한 은행 통장 수십 개, 빳빳하게 코팅된 부동산 집문서들,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 그리고 시뻘건 인감도장. 이게 다 뭐야? 통장을 하나하나 펼쳐보던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통장 명의자가 함이연, 딱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깔고 앉은 이 으리으리한 시댁 본가 양옥집은 물론이고 시아버지가 남긴 구도심 상가 건물까지 시댁의 굵직한 자산 명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저한테 완벽하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미친 듯이 서류를 뒤적이는데 손끝에 낡은 편지지 한 장이 잡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치는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저를 벌레 보듯 쌀쌀맞게 대하던 시어머니, 염옥자 여사의 자필 편지였거든요. 거기엔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피 끓는 참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 천벌을 받아 마땅할 우리 집구석이 네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구나. 네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몰아 죽게 만든 게 내 남편이고 네 뱃속 귀한 핏덩이를 발로 차 떨어뜨린 게 내 자식놈이라는 거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네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버티는 걸 보면서도 나는 왜 그렇게 모질게 너를 대했는지. 눈물 자국이 떨어져서 편지지가 다 쭈글쭈글하게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끔찍한 가해를 다 지켜보면서도 차마 자기 손으로 남편이랑 자식을 쳐낼 용기가 없어서 입을 꾹 닫았던 비겁한 노인이었던 겁니다. 나는 죗값 치러야 마땅한 비겁한 년이다. 지옥불에 떨어진데도 달게 받으마. 내 손으로 내 새끼들 파멸시킬 용기가 없어서 이 재산을 너한테 남긴다. 이까지 푼 돈으로 네 망가진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서러움이 풀렸으면 좋겠구나. 네 시누이들이 횡령한 장부 사본이랑 진성이 놈이 여기저기 뿌린 비자금 내역도 여기 다 모아뒀다. 내 재산은 10원 한 장 남김없이 다 네 거다. 그러니 아가, 네 손으로 이 더러운 집구석 숨통을 끊어다오.
나 절대 용서하지 말고 네가 받은 고통에 1000배, 10,000배로 복수해라. 이게 이 악독한 시어미의 마지막 유언이자 부끄러운 족쇄란다.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그동안의 퍼즐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제가 시어머니 속을 긁으려고 엉망진창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얼음물을 내밀 때마다 시어머니가 입 꾹 다물고 눈치 보면서 덜덜 떨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건 며느리를 무서워하던 치매 노인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한 인간의, 죄인의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비참한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농락당했다는 허망함은 싹 씻겨내려가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복수심이 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제 손에는 나를 파멸시킨 것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완벽한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죠. 평생을 등신, 하녀처럼 살던 하미연은 그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 삶의 진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며칠 뒤였어요. 조용하던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요란한 구둣소리가 온 집안에 울리더라고요. 아씨! 도대체 엄마가 숨겨둔 통장은 어디 있는 거야? 방구석 장판까지 다 뜯었는데 안 나오잖아. 큰 시누이 선화였죠. 그 뒤로 작은 시누이랑 남편 육진성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하나를 달고 아주 뻔뻔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 여기 터가 아주 좋죠? 정원이 넓어서 이거 헐고 고급 빌라 올리면 딱이거든요? 사정이 급해서 금매로 싸게 넘길 테니까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를 사람 좀 꽂아줘요. 육진성, 그 쓰레기 같은 놈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거드름을 피우더라고요. 회사가 빚더미에 앉자마자 치매 엄마는 요양원에 내다버리고 이제는 이 본가마저 팔아치워서 지들 살 길만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자리였던 거실 한가운데 안락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서 그 벌레 같은 꼴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머, 올케, 지금 거기서 뭐해? 제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엄마 방 좀 치우랬더니 뭐하고 자빠진 거야? 저를 본 큰 시누이가 눈을 부릅뜨며 쏘아붙였죠. 당장 일어나서 커피라도 내와. 아, 그리고 우리 이 집 팔 거니까 올케도 짐 쌀 준비해. 오빠, 올케는 어떡할 거야? 계속 데리고 살 거야? 육진성이 곁눈질로 저를 쓱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엄마도 없는 판국에 저걸 뭐하러 데리고 살아? 야, 너도 이제 네 살 길 네가 찾아가라. 회사에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위자료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괜히 시비 걸면 저 마당에 묻어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평소 같았으면 덜덜 떨면서 네 형님, 네 여보 하고 주방으로 쫓겨 들어가서 숨죽여 울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뒀던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실 유리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차는 나가서 사드세요. 내 집에서 남 시중 들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그리고 예의 좀 지키시죠. 남의 집에서 신발도 안 벗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뭐? 내 집? 야, 너 지금 미쳤어? 남편이 눈알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났죠. 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툭툭 쳤어요. 이 집 못 팝니다. 당신들 명의도 아닌 집을 무슨 권리로 판다는 거죠? 이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작은 시누이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테이블 위 서류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등기 권리증을 팍팍 넘기던 그 손이 다음 순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집 명의가 하미연? 상가 건물도 다 2년 앞으로 되어 있잖아. 오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주식 지분까지 전부 다 하미연 이름으로 넘어갔잖아. 큰 시누이랑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야, 하미연, 너 엄마 노망난 틈에 도장 훔쳐다가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당장 서류 내놔! 육진성이 얼굴이 벌개져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씩씩거리며 덤벼들더라고요. 그놈의 커다란 손이 번쩍 치켜 올라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안 피하고 테이블 밑에 챙겨뒀던 두꺼운 이중장부를 꺼내서 그 인간 가슴팍을 냅다 후려쳐버렸어요. 그래, 쳐봐. 얼음장 같은 제 목소리에 그 인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라고요. 손끝 하나라도 내 몸에 스치는 순간 이 장부는 곧바로 경찰서랑 검찰청으로 갈 거니까 어디 한번 쳐보라고. 무슨 장부? 육진성이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저는 차갑고 오만한 눈으로 그 세 명을 쭉 훑어보면서 비수를 하나씩 푹푹 꽂아줬습니다. 육선화, 당신 지난 4년 동안 법카로 명품백 사재기하고 피부과 다니고 그거 다 영업비로 둔갑시킨 거 여기 다 나와 있어. 가짜 영수증 내역 총 4억 2천, 횡령, 배임. 큰 시누이 입이 쩍 벌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육진경, 너 회사 자금 세탁하면서 네 남편 차명계좌에 빼돌린 돈이 8억 7천. 송금 내역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여기 완벽하게 있더라. 평소에 수학 잘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참 꼼꼼하기도 하네. 안 그래? 작은 시누이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네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목소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돌부처처럼 굳어있는 육진성을 빤히 쳐다보며 씩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육진성, 너네 아버지가 우리 아빠 공장 고의로 부도내서 피말려 죽이라고 지시한 메모, 그리고 네가 회사 말아먹으면서 룸살롱 여자들한테 수표 갖다 바친 수십억짜리 회계 조작 증거, 당신 어머니가 막판에 진짜로 정신이 나가셨는지 그걸 전부 나한테 주고 가셨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걸 왜... 육진성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10수년간 나를 짓밟고 때리던 그 오만방자한 독재자는 간데없고 세상에서 제일 비겁하고 찌질한 벌레 한 마리가 거기서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 작은 시누이가 악을 쓰면서 장부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리 내놔! 이거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제가 물러서면서 쐐기를 박았죠. 찢어봐. 어차피 원본은 따로 있으니까. 세 사람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원본은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들어있고 복사본은 벌써 변호사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 나 오늘 여기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그날로 너희 삼남매 나란히 쇠고랑 차고 뉴스에 얼굴 나오는 거야. 깜빵 가는 거라고. 알아들어? 사태를 파악한 부동산 업자는 진작에 밖으로 도망쳤고 거실엔 진짜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옳게. 미연아, 가족끼리 왜 이래? 엄마가 노망나서 헛것을 모아둔 거야. 그 장부 다 가짜라고. 우리가 남도 아니고 왜 이래? 응? 방금 전까지 달새빵으로 꺼지라던 큰 시누이가 바닥을 질질 기어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더라고요. 미연아,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너 나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우리 부부잖아. 육진성이는 아예 바닥에 대가리를 쾅쾅 박고 콧물까지 흘리면서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저를 식모 취급, 짐승 취급하던 인간들이 제 발밑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엔 동정심은커녕 그 흔한 통쾌함조차 없었어요. 그냥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저는 제 다리에 엉겨붙은 육진성 손을 발끝으로 툭 쳐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죠. 곧 니들 집으로 공문서 날아갈 거야.
법정에서 보자, 이 쓰레기들아. 미연아, 제발! 입 닥치고 내 집에서 꺼져. 당장!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인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후 진짜 많은 일들이 폭풍같이 지나갔죠. 제 변호사가 그 장부랑 횡령 증거들을 싹 다 검찰에 넘겼거든요. 근데 위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던 그 오만한 삼남매는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아주 진흙탕 개싸움을 하더라고요. 결국 큰 동서랑 작은 동서는 회사 돈을 빼돌린 죄로 나란히 쇠고랑을 찼고요. 제 남편 육진성이도 비자금 만들고 장부 조작한 죄로 쫄딱 망해서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하청업체 피눈물을 빨아먹고 굴러가던 그 끔찍한 회사는요. 결국 빚잔치하면서 형체도 없이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저한테 제발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진짜 눈꼽만큼도 동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지들이 지은 죄값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혼 도장까지 깔끔하게 찍고 저는 아직까지 시어머니가 남긴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는 더 이상 제 숨통을 조이던 감옥이 아니에요. 시아버지 헛기침 한 번에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던 그 지긋지긋한 새벽도 없고요. 시누이들이 소파에 누워서 비아냥대던 그 기분 나쁜 공기도 싹 다 날아갔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제 마음대로 삽니다. 배고프면 밥 안 치고 쉬고 싶으면 푹신한 소파에 파묻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요. 매일같이 짓밟히고 피눈물 흘리던 그 시집살이 지옥이 이제 저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진짜 내 집이 된 거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달고 평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찾아가요. 어머니 치매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셔서 이제는 지 자식들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십니다. 그냥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서 창밖만 멍하게 쳐다보시는데 그 바싹 마른 어깨를 보면 참 기분이 묘해요. 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제가 간식을 입에 넣어드리면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참 올려다보세요. 그러다가 그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벌벌 떨면서 뻗어가지고는 제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십니다. 아가... 떨리는 입술로 딱 그 한마디를 뱉으세요. 예전엔 아가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기분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그 지옥 같던 집구석에서 그나마 양심이 남아있던 인간이 시어머니라서 그런 건지. 하지만 저는 억지로 그 손을 마주잡진 않습니다. 다 이해한다, 다 용서한다. 그런 바보 같은 말도 절대 입 밖으로 안 꺼내요. 용서라는 그 가벼운 두 글자로 제 피눈물 났던 20년 세월을 퉁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어머니 곁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요. 평생 억눌리고 살아서 그런지 펑펑 남아도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인생을 저당 잡힌 채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하미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참 무겁고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모질게 대했던 그 얼음장 같던 시어머니의 손이 결국 며느리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온기이자 칼자루가 되어주었다는 그 기막힌 진실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는 말이 있죠. 사소한 잘못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가 아닌가 싶네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